이재명 선대위가 출범했어요. 이재명 선대위는 그 공식 슬로건이 뭐냐? 진짜 대한민국이래요. 그 다음에 저걸 딱 보니까 저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그러네. 윤여준, 그 다음에 정은경 질병본부장 있잖아요. 질병청장인가? 그 다음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선대 본부장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런 분들의 면면이 도움이 될까? 저는 조금 뭐 이렇게 세 분 다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분들인가? 뭐 좌파 쪽에서는 뭐 좋게 생각을 하나? 어쨌든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좀 띄워봐 주세요. 그걸 쭉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분들 중에 그거 전에 조금 그걸 쭉 보면은 저기에 누가 있나? 맨 왼쪽에 박지원 있고 이석연 법제처장도 있네. 저 그 뒤에 있는 분이 추미애인가? 잘 모르겠네요. 뭐 김병수, 김부겸, 그 다음에 저기 또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이재명 다 이재명이네. 내가 이재명이다네 다. 근데 진짜 이재명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윤여준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박찬대고, 그 다음에 김은경, 강금실, 정동영 앞줄에 막 그렇게 서 있고, 뭐 뒤에는 뭐 그냥 국회의원들 이렇게 쭈르륵 서 있네요. 그래서 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저께. 근데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었던 사람은 윤여준 씨예요. 윤여준 씨 좀 띄워봐 주세요. 윤여준 씨가 저분인데 상당히 늙었죠. 늙었습니다. 몇 년생이냐면 1939년생이에요. 1939년생이면 저희 아버지보다 8살 미치시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한국 나이로 95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윤여준 씨는 우리 아버지보다 8살 미치면 95세에서 그 8을 빼면 87살이네. 87살. 그런데 만으로 치면 1939년 10월 17일생이에요. 85세 그 다음에 6개월. 85년하고 85.5년을 사신 거네. 그러면은 80대 중후반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연세가 높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49년생이야. 그러니까 윤여준 지금 상임 총괄 선대 본부장인가? 어쨌든 윤여준 본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여준 본부장보다 10살이나 적어요. 그러니까 윤여준 본부장이 전 이해가 되지가 않네. 왜냐하면 제가 윤여준이라고 하면 나이가 8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저렇게 선대 본부장 같은 거를 할 그 나이라고 생각하시나?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인이 나왔으니까 그냥 딱 봐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디 출신이냐면 충청남도 논산 출신인데 할아버지가 논산의 대지주였대요. 그래서 기와집이 넋 줄짜리 기와집이래.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뭐 몇백 평 되는 집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논이 뭐 수백 마지기 논을 갖다가 갖고 있었고, 그런데 저 윤여준 씨가 장손이었대요. 파평윤 씨가 아마 그럴 건데 그 파평윤 씨 논산 대지주의 장손 윤여준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윤여준 그 환경부 장관 했으니까 윤여준 뭐 장관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이름이 호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윤석오예요. 성함이 윤석오인데 제가 저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옛날에 어떤 소설책을 읽었는데 그때가 1945년 1950년 그때 시대적 배경이 그랬어요. 그때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어떤 난봉꾼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잘 이렇게 연을 맺어가지고 재벌까지 됐다가 몰락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그 주인공이 막 찾아가고 그러는데 거기 이승만 대통령 비서가 나와요. 비서가. 그 비서가 누구였느냐? 한 명은 이기붕이었고 나중에 부통령 했다가 이제 나중에 자살하죠. 4.19 때. 한 명은 비서가 이기붕이었고
또 한 명이 윤석오였어.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비서를 이기붕은 내가 기억을 하고, 왜냐하면 유명해졌으니까 그 뭐 이기붕 박마리아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서가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윤석오래. 이런 사람도 비서를 갖다가 했었구나.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 윤군 이거 어떻게 하게, 뭐 윤군 이거는 뭐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정서해가지고 보고하게, 뭐 이런 그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오라고 하는 사람이 비서였구나라고 했는데, 그 윤석오가, 저분이 윤석오 선생인데 그 누구의 아버지냐, 윤여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윤석오는 논산의 대지주의 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좀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저게 윤석오 선생의 글씨인데 명필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게 뭐 아주 이렇게 비싸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고, 제가 봐도 글씨를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명필이네. 어쨌든 그런 분인데, 논산의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인보 선생한테 배웠어요. 정인보 선생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위당 정인보 하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나중에 6.25 때 그 북한에 납북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감찰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 감사원장 정도 하셨다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저 정인보 선생의 아들이 정양모 씨라고 국립중앙박물관 관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정양모 관장님인데, 그 정양모 관장님의 아버지가 정인보다. 그 다음에 정양환 교수라고 여자 교수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이 계신데, 정양환 교수님의 아버지도 정인보인데, 정양환 교수보다 강신항 교수님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강신항 교수님의 그 장인어른이 정인보예요. 그러니까 정양환 그 교수의 남편이 강신항 교수님이었던 거지. 강신항 교수님도 우리나라 국문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어쨌든 그 유명한 정인보로부터 윤석오가 배웠고 수학을 했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기 고하 송진우라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저분이 이제 조금 사진이 조금 저렇게 남았는데, 어쨌든 고하 송진우 선생이라고 이름 다 들어보셨잖아요. 저 송진우 사장이 동아일보 사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옛날에 서울대 법대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중에 송상현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송상현 교수님의 양할아버지, 그러니까 양자를 드렸는데 그 양자의 아들이 송상현 교수님이었다. 그런데 저 고하는 1945년 12월 30일에 암살돼요. 그러니까 정인보는 납북되고 그 송진우는 암살되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1945년 11월에 그러니까 송진우가 암살되기 딱 한 달 전에 송진우가 이승만한테 이승만 우남이죠. 우남 그거 내가 나이가 훨씬 좀 많았을 테니까 선생님 뭐 아니면 이승만 박사님 그러면서, 그때가 1945년 11월 이때쯤이면은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국한 지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해방됐었을 때 그때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귀국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구도 귀국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딱 와가지고 이화장 이런 데서 딱 있었을 텐데, 그런데 고하 송진우가 이승만 딱 찾아와가지고 그 박사님, 이 박사님 그 사람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쓸만한 똘똘한 친구 한번 소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소개한 사람이 윤여준 아버지 윤석오였던 거예요. 윤석오 선생이 몇 년생이냐면 1912년생이거든요. 그러면 1945년에서 12를 빼면 몇 살이다? 33세. 그러니까 33살에 윤석오가 이승만 비서가 됐는데 이를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을 해가지고, 특히 인사할 때 어떤 사람을 무슨 장관 보내고 어떤 사람을 무슨 장관 보내고 그럴 때 윤석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대표적으로 초대 농림부 장관,
초대 그 지금으로 치면 농수산부 장관이죠.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봉암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조봉암 빨갱이 아니냐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1948년이니까 그 12년 36살짜리 윤석호한테 그 지시를 한 거예요. 윤비서 그 조봉암이라고 한 사람 농림수산부 장관 시키면 어떻겠나?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당신이 한번 만나서 좀 파악해 보게 해가지고 윤석호 비서가 조봉암 씨 만나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훌륭합니다. 농림부 장관 하면은 제격이겠습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 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에서 실시한 게 뭡니까? 그게 농지 개혁이잖아요. 그 농지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일반 소작농들이 땅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침했을 때 그거를 미군이 그 연합군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농민들이요 나한테 땅이 생겼어. 이게 내 땅이야. 그래가지고 그 땅에 대한 애착 때문에 북한군한테 북한의 그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다? 그 역할을 이승만 대통령이 결심한 거 맞는데 그때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이었고 그 조봉암을 추천한 게 그게 윤석호였다. 그런데 그 1948년에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청와대 옛날엔 경무대라고 그랬습니다. 경무대라고 했는데 4.19 이후에 이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지붕이 퍼렇다 해가지고 청와대로 바꾼 거거든요. 윤보선 대통령 때. 그런데 어쨌든 그 경무대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고 뭐 그럴 때도 아니니까 비서한테 아랫집에서 살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청와대 밑에 무슨 이렇게 집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아니면 뭐 이렇게 부속 건물 같은 거. 그래서 비서 윤석호가 거기서 살았는데 경무대에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살았는데 그때 그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그때 그 뛰어놀던 어린이가 누구다? 윤여준 씨가 1949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윤석호 비서가 이승만 대통령 비서를 하다가 총무처 차관이 돼요. 1948년 8월 9일에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총무처 차관 하는데 총무처 차관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비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953년에 11월 1일에 물러날 때까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여준은 1949년생이니까 그때 뭐 6.25 났을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1939년생이었으니까 49년이 아니고 열 몇 살짜리 어린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저기 여준이 있네. 야 여준아 일로 와라. 그러면서 뭐 사탕도 주고 뭐 쓰다듬어 주고 뭐 그랬겠지. 너 귀엽게 생겼네. 똘방똘방하게 생겼네. 어쨌든 그런 관계였다. 그런데 이제 윤여준은 그 고등학교를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늑막염에 걸렸어요.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좀 병세가 심각했나 봐. 그래서 일단 휴학했다가 휴학해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퇴하고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니까 저기 충청도에 광천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광천 상고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경기 고등학교 다니다가 1학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광천 상고 저기 그 고향으로 내려간 거죠. 뭐 고향 근처에 광천 상고 졸업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단국대학교 정치학과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몸이 이게 딱 추스러지고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문사에 입사를 했는데 어디에 입사를 했느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경향신문으로 옮겨갔다가 그러다가 1977년이면 한 38살 정도 됐었을 때네요. 이때 주1 한국대사관의 공보관으로 관직 생활 시작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1977년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관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 5공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느냐? 문화공보부로 옮겨가지고 보도 담당관을 하다가 그러다가 국회의장 공보비서 보좌관을 하다가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윤여준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전두환 아니요, 그 전에 그 5공화국 때, 저거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여사가 백담사 쫓겨갔을 때 일인데,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여사였을 때 윤여준이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그때 맡은 직책이 뭐냐? 공보비서관인데, 그런데 실질적인 미션은 무엇이었느냐? 이순자 여사 공보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보면 뭐 배우자 실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윤여준 씨가, 윤여준 비서관이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저렇게 백담사로 쫓겨난 다음에 6공화국이 됐습니다. 6공화국 때는 정무비서관도 하고 정무장관 비서관도 하고 그다음에 안기부장 특보도 하고,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YS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YS 때 윤여준 대변인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청와대 대변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여준 그 대변인이 공보수석 겸 대변인이에요. 지금은 홍보수석이 차관급이고 대변인은 1급으로 대변인이 조금 격이 낮아졌는데, 그 YS 때에는, 그다음 그 이전에는 대변인이 홍보수석을 다 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공보수석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차관급 자리에서 하나 더 승진해서, 그다음 페이지 두 번째 보면 환경부 장관 제4대 윤여준 나오잖아요. 재임 기간 97년 8월 6일부터 98년 3월 3일까지 환경부 장관. 그러니까 윤여준 하면 장관님 윤여준 장관 그러는데, 왜 장관이냐? 환경부 장관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여준 씨가 기자 출신이고 공보 쪽에, 홍보 쪽에 쭉 있었던 분인데 왜 환경부 장관을 갖다가 했나? 뭐 그냥 장관이나 하나 해라. 그냥 제일 만만한 게 환경부다. 옛날에는 환경부가 좀 그랬던 면이 있었어요. 제가 환경부 고문변호사 지금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환경부가, 뭐 지금은 환경부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옛날에는 어쨌든 그랬는데, 그 윤여준 씨가 그렇게 환경부 장관도 했는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9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이 있었어요. 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됐습니까? 9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 됐던 사람이 누구다? DJ다. 그러니까 윤여준은 5공화국 때도 전두환 대통령 모셨고, 6공화국 때에도 그 노태우 대통령 모셨고, 문민정부 때에도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는데 갑자기 천지개벽할 일이,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가 됐네. DJ로. 그러니까 더 이상 DJ 정부 내에서는 윤여준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98년부터 저 장관을, 환경부 장관은 98년 3월 3일까지 했잖아요. 왜 3월 3일까지 했습니까? 그때까지가 YS 정권의 끝날 때였다는 이야기죠. 12월에 지고 뭐 1월, 2월 이렇게 정리하고 3월 초에 DJ가 취임식하고 새 정부가 2월 달에 정부가 출범했나? 어쨌든 DJ가 새로운 환경부 장관 임명할 때까지는 그냥 자리 지키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3월 3일까지였는데, 그렇게 환경부 장관에서 물러난 다음에 윤여준이 뭘 했느냐? 그다음 페이지. 이회창하고 들어가가지고 이회창 쪽에 다시 들어와서 DJ한테 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회창이잖아요. 그런데 이회창이 절치부심 와신상담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했는데, 그때 이회창의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게 윤여준이다. 그래가지고 16대 국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2000년에 16대 국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회창이 공천 학살을 해요. 그 공천 학살을 하는데, 그렇게 학살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김윤환, 뭐 옛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기택, 황낙주, 신상우, 오세응, 백남치, 이러한 쟁쟁한 중진 의원들을 이회창 총재가 다 날려버려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이회창 책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게 윤여준이다. 그 다음에 그 16대 국회에 윤여준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갖다가 답니다. 그래서 이회창 책사 역할을 갖다가 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2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2002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니 뭐 DJ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그래도 이게 그게 이게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회창이라고 한 사람은 대법관의 감사원장의 대쪽에 이런 그거지만 정치적인 경력은 DJ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고 그 다음에 그때 실질적으로 이회창 표를 왕창 갉아먹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인재였잖아요. 그 3파 구도에서 이회창이 DJ한테 패했어. 더군다나 DJ는 어떻게 했습니까? DJP 연합을 해가지고 JP하고 김종필하고 DJ가 연합했고 이쪽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이회창하고 이인재가 갈라섰고 보수는 갈라졌고 진보는 뭉쳤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DJ가 이긴 거지. 그런데 이회창이 와신 상담해가지고 5년 뒤에 다시 그 선거에 대선에 나섰습니다. 그때 카운터 파트는 누구냐? 노무현이었어요. 노무현하고 이회창하고 무게가 같습니까? 이회창은 대선에 나와봤던 사람이고 대법관의 감사원장에 경기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고 노무현은 그야말로 그냥 뭐 듣보잡 변호사 판사 잠깐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판사 잠깐 하다가 그러다가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아서 뭐 청문회 스타하고 뭐 그 정도였잖아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비중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2002년도에 그 이회창 표를 깎아먹을 이인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졌어요. 그런데 이회창이 졌을 때 그 이회창의 책사가 누구였다? 저 옆에 얼굴만 보이는 이회창은 다 똑바로 보이고 약간 비껴서 보이는 저 사람이 윤여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16대 뭐 공천이나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회창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거에 가장 큰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죠. 뭐 이회창이 뭐 꼿꼿하다 뭐 그러면서 뭐 대쪽이다 뭐 그러면서 조금만 유했으면 충청도 이회창이 충청도 사람입니까? 노무현이 충청도 사람입니까? 물론 이회창 서울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 근본 따지면요. 이회창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노무현은 저기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수도 옮긴다. 수도를 저기 세종시 만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충청표가 와 같잖아요. 충청도가. 저도 충청도지만 제가 진짜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때 이회창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 충청도 사람들이 이회창 만약에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님 왜 그 충청도로 수도 안 옮기나요? 아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기둘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끝났을 건데 이회창은 판사 출신이라 그걸 못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나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은 그냥 정치적인 그런 표현 같은 거, 정치적인 애매모호성 같은 게 정치인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었어요 이회창. 그러니까 노무현한테 진 거지. 어쨌든 근데 그때 뒤에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윤여준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윤여준이 2002년도에 그렇게 연속으로 진 거예요. 97년에 DJ한테 지고 2002년에 노무현한테 지고 그런데 그 이회창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후배 윤여준이었다. 그러면 윤여준 씨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없었겠죠. 노무현 정권에서 뭐 윤여준이 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MB가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렇게 윤여준 같은 사람 뭐 이렇게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안철수가 뜨기 시작했어요. 언제? 2011년에.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갑자기 그 사업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어리네. 저 때가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에요. 그러면 안철수가 아직 40대인데 피부가 뽀송뽀송하네. 그런데 그 안철수 사장이
막 그래가지고 혹시 그 사진 있으면 찾아봐 주세요. 안철수가 수염 막 이렇게 기른 박원순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바보지 바보.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뭐 2011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만약에 안철수 나가면 무조건 서울시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서울시장 안 했지? 그냥 대통령 그냥 곧장 나가려고 그랬나?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안철수가 40대의 안철수가 그때 서울시장 그 나가가지고 저기서 저때 안철수 지지율이 한 50% 되지 않았나? 그 박원순은요. 그 지지율이 안철수의 10%도 안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거를 양보해. 야, 쿨하다라고 생각이 되나? 어우, 좀 수염 좀 깎지. 저는 수염 긴 거 못 참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안철수의 멘토 역할을 누가 했었느냐? 그때 안철수 멘토가요. 누가 있었느냐? 첫 번째 윤여준. 그다음에 그 첫 번째는 윤여준보다 누가 있었느냐? 김종인. 그다음 또 누가 있었느냐? 안철수. 그다음 또 누가 있었느냐? 스님, 법륜 스님이라고 계세요. 법륜 스님의 뭐 증문즉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안철수 멘토다라고 하면서 뭐 청춘 콘서트가 뭐 북콘서트인가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다음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골 의사 박경철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뭐 해가지고 안철수가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그때 진짜 만약에 서울시장 했었으면 그러면서 서울시장 한 재선 정도 했었으면 그럼 진짜 안철수가 2020년 어간에는 대통령이 됐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 아니었을까? 참 여러 가지로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안철수했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윤여준이 안철수 멘토다 이런 이야기가 쫙 도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만약에 윤여준 같은 분이 내 멘토라면 나의 멘토는 3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여준 씨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내가 이회창의 책사 역할을 했었는데 이회창은요 지금 이재명 같은 그런 위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야당이었는데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는데 누가 봐도 이회창 대통령이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줄 쫙 서고 더군다나 학벌이 좀 좋아. 그 경력이 좀 좋아. 그러니까 경기고 서울대 출신들 쫙 줄 서 있고 거기에서도 윤여준이 그 이회창의 책사라고 불렸으니까 한때는 무지하게 잘 나간 거죠. 그랬는데 윤여준 보기에는 진짜 비린내 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안철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윤여준 씨 같은 분이 멘토라면 내 멘토는 300명 정도가 될 건데 그중에는 김재동도 있고 김여정도 있고 그 김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여준이 졸지에 김재동급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참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이 어쨌든 참 그런 그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아마 윤여준이 안철수하고 그 이제 물러서게 되고 이렇게 갈라서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그 윤여준 씨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짠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저기 들어가요. 저기가 언제냐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요. 저게 2012년도 뭐 휘파람을 분다는 건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보니까 입술이 얇으시네. 저게 201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윤여준 씨가 지금 저 때도 70대 초반, 70한 3세 정도 됐을 때인데 72, 3세 정도 됐을 때인데 그런데 지금 2025년에 선대 본부장을 갖다가 한다. 그것도 총괄, 그것도 상임, 상근.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2012년도에 문재인 캠프에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하는데 2012년도에 대통령 누가 당선됐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2012년도에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었으면은 그러면 어쨌든 그 지난 정권에서 그 문재인 정권에서 뭐 원로 역할 같은 거라도 뭐 타이틀이라도 하나 얻었을 텐데 그건 아니고 문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잠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쭉 사람들 그 거기에서 사람들 눈에서 쭉 사라져 있었던 윤여준이 언제 다시 뭐 이런저런 그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느냐. 날짜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이에요. 그러면 계엄 터지기 딱 2주일 전이네. 계엄이 12월 3일이었으니까 딱 13일 전인 2024년 11월 20일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윤여준, 윤 대통령 통치력 부재.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력이 없어. 이러다가 내년 봄에 큰 고비 맞는다. 2025년 봄에 큰 고비 맞을 것이다. 이거는 맞췄어요. 어쨌든 2025년 4월 4일에 대통령 윤석열 파면당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임기 후반에 대통령이 힘 빠지는 거는 단임제 숙명이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임기 단축 개헌이 제기될 것이다. 차라리 저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임기 단축 개헌한다고 그랬었으면 신뢰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이건 피할 수 없다. 지금 사람들이 별로 관심 못 가졌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요. 김건희 특검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 이번 특검법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실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김건희 특검이. 당정관계 재정립 위해 친윤의 역할이 중요할 건데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추가 유죄 판결 시에 민주당 변화가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 개판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큰 타이틀이 내년 봄 2025년 봄에 큰 고비 맞을 수 있다라고 윤여준이 계엄하기 13일 전에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이거는 언제냐? 12월 12일이었어요. 계엄 후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윤석열 봄을 못 넘길 것이다. 지금이 봄인가요? 뭐 맞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4월 4일에 파면됐으니까 봄을 못 넘길 것이다. 그다음에 뭐 윤 대통령 맨날 술 마셔가지고 판단 흐려졌다. 뭐 이런 또 인터뷰를 이번엔 뭐 그래도 신나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고 왜 신났겠습니까? 내가 한 달쯤 전에 인터뷰를 딱 했는데 그때 윤석열 봄 못 넘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계엄을 했네. 그 다음에 저 12월 12일은 뭐냐면요. 탄핵소추가 통과되기 전이에요. 탄핵소추는 12월 14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탄핵소추되기 그 이틀 전이니까 목요일이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탄핵됐으니까. 그런데 윤여준은 이거 분명히 탄핵 각이다. 탄핵소추 통과되고 그다음 탄핵 심리되고 탄핵 결정 인용 결정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봄 못 넘길 것이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윤여준이 그다음 페이지. 이재명을 만난 거예요.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오퍼를 한 거죠. 무슨 오퍼를 갖다가 했겠습니까? 윤 장관님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파면됐습니다. 6월 3일에 그 대선 있는데 저희의 상근 상임 총괄 선대 본부장 맡아주세요라고 이재명이 부탁한 거고 그 부탁을 받고 아주 그냥 윤여준 전 장관 입이 그냥 그 귀에 걸렸네. 그러더니 어떻게 됐다? 그러더니 어제 뭐가 됐습니까? 어제 그 이제 선대위 출범할 때 이재명 후보 바로 옆에서 아주 그냥 내가 이재명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그 전 의원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반명 연대를 꾸리고 있잖아요.
윤여준은 이재명한테 가고 김종인은 반명연대를 꾸리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게 있다. 왜냐하면 제가 2011년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국방부 나오기 직전 국방부 막 나왔을 때 그때쯤이었는데 법륜 스님이 그 정토종이라고 한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우연히 그거 포스터를 봤어요. 포스터를 봤는데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이 무슨 평화 리더십 아카데미를 한대요. 그래서 딱 봤더니 강사진이 아주 그냥 끝내주는 거야. 김종인, 뭐 윤여준, 그다음 뭐 최상용, 뭐 옛날 저기 그 주일 대사하셨던 고려대 교수하셨던 막 그런 급으로 그래서 이건 한번 들어볼 만하네.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를 들었었거든요. 딱 들었는데 그때 법륜 스님이 그때 같이 만주 갈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법륜 스님 따라서 그 한 일주일 정도인가 그 버스 하나 요만한 거 빌려가지고 한 30-40명 정도 갔을 거예요. 한 40명 정도 갔나? 제가 그 만주를 그 법륜 스님하고 같이 갔다 왔다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 패키지 여행 같이 그런 게 아니고 법륜 스님이 북한하고 한국 고대사의 조예가 깊어요. 스님인데 제가 이야기를 쭉 강의를 들어보니까 북한에도 이런저런 네트워크 휴민트 같은 것들이 많고 두 번째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타고 막 간 데가 뭐 유명한 데도 갔었죠. 뭐 광개토왕릉 비 뭐 이런 데도 갔었는데 허물어진 옛날 고구려 산성터 막 이런 데를 갔었다고요. 나름대로 저는 배운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룸메이트 하셨던 선배가 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되셨죠 나중에.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강좌였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윤여준 씨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윤여준 씨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소설책 읽었는데 윤석호가 나와. 윤석호라는 비서가 있었네. 알고 봤더니 윤여준 아버지래. 그런데 윤여준 씨가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꼈어요. 강의를 했는데 야 저런 생각도 할 수가 있나 보다라는 식의 그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윤여준 씨가 뭐라고 자랑을 했느냐. 그 제가 그냥 저는 자랑으로 느꼈어요. 뭐 본인이 뭐 맞는 말이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윤여준 씨가 나는 진짜 책을 많이 읽었다.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책 본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오너 드라이버인데 제가 무슨 기사들 여력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윤여준 씨는 이제 그때 체험맨에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차에다가 책 잔뜩 놓고 틈날 때마다 책을 본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윤여준 씨가 저 때가 2011년도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가 청와대 근무를 굉장히 오래 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전두환 때, 노태우 때, 김영삼 때 계속 청와대에서 근무했어요. 뭐 대변인도 하고 공보수석도 하고 정무비서관도 하고 공보비서관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삼성에서 변호사 할 때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잠깐 구조본 갔다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구조본에 잠깐이라도 있었던 게 일반 그 계열사에서 이렇게 막 몇 년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제가 청와대 근무는 안 해봤지만 청와대라고 하는 데가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윤여준 씨는 내가 젊었을 때 청와대에서 그 전통, 노통, YS까지 내가 뭐 거의 뭐 10몇 년을 갖다 근무한 사람이야. 그래 잘 알아놔 두셔. 뭐 이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윤여준 씨가 좀 생각이 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철수 그 다음부터 이제 이회창 특보 한 다음에 그 딱 그때 안철수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 제가 평화 리더십 아카데미 다닐 때가 딱 그때였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안철수 뭐 이렇게 멘토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고 문재인 캠프 했는데 문재인도 대통령. 그러니까 이회창 캠프에서도 실패했고 문재인 캠프에서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도모한 거 다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대통령들 중에 윤여준 덕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물론 윤여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진보 보수를 다 통합하는 그러한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뉘앙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수 쪽에서
그렇게 끌고 갈 사람들이 없나? 윤여준이 보수를 대표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탈색됐잖아요. 문재인 캠프의 위원장 했었는데 무슨 그 윤여준을 더 이상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캠프의 국민통합 추진위원장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 더군다나 나이가 39년생이에요. 39년생. 39년생이면은요. 지금이 그 2025년이니까 옛날로 치면 87세 아닙니까? 옛날로 치면. 아이고.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뭐 고문 같은 역할, 뭐 윤여준 그 전 환경부 장관을 그 뭐 우리 이재명 캠프에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뭐 또 저 양반 또 뭐 저런 캠프에 또 들어갔네. 이 정도로 끝나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보수 쪽의 대표적인 인사를 내 그 캠프에 끌어들였다 이게 아니고 오죽 끌어들일 사람이 없었으면은 윤여준 같은 사람을 상임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모셔왔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여준 씨도 그 나이에 딱 봐도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그 캠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노욕이 과하다.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였다라고 하면 윤여준 같은 분을 절대로 저런 자리에 배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없어 보이잖아. 딱 사람이 같이 있으면 더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같이 있으면 더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여준 씨가 과연 그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재명 캠프가 더 있어 보이나?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 확실한 건 뭐냐? 윤여준 씨가 대통령 만든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대세 중에 대세라고 했던 이회창도 대통령이 안 됐다.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소환되는 게 명태균이에요. 명태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폭삭할 것이다라고 자기 구속되면서 깜빵하면서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예언했던 게 이재명이 대통령 될 확률은 30%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70%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명태균 씨의 말이 맞을 것인지 이번에도 맞을 것인지 뭐 이번에는 뭐 잘못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확인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제 12시 반 넘었으니까 2시간 30분 뒤 정도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 어느 정도 그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